일단은 뭐 생산 대수는 판매 대수, 수출 대수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중국이 연간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한 3천만 대 정도 돼요. 우리가 410만 대 정도 만듭니다. 월등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수출한 대수가 약 한 500만 대 정도 돼요. 원래 해외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을 넘어섰어요. 근데 그 500만 대 중에서 전기 자동차가 한 1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 100만 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안전 기준이 낮은 나라로 가요. 그게 대부분 이제 동남아, 남미.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그러면 동남아나 남미는 왜 이런 전기 자동차를 받아들이는지. 오늘의 플러스, 세계를 위협하는 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MBC 라디오 차카차카 진행을 맡고 있는 권영주입니다. 예, 우리가 또 이렇게 뵙네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네, 박정호 교수를 꼭 뵙고 싶었습니다. 왜요? 아니, 요 시간에. 요 시간에. 예. 네. 우리가 뭐 자주 뵙니까? 물론 뭐 복도에서 자주 보지만. 한 달도 안 된 것 같은데 중국 전기차 고민을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곧 시판된다면서요. 그럼요. 앞서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들어오잖아요. 예. 이 중국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었길래 우리한테 수출까지 할 경지까지 왔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시점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처음 들어온 게 뭐 1903년 뭐 고종어차, 뭐 순정어차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1902년에 청나라 시절에 자동차가 한 대 들어가요.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던 자동차가 한 대가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개항 초창기니까 이제 홍콩이나 마카오 통해서 유럽산 자동차 또 미국산 자동차가 이제 들어왔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1950년대에 독자적인 모델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제 자동차가 만든 처음 시자의 출발하다 발자, 시발 자동차. 이게 1950년대에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도 본격적으로 50년대에 자동차 제작에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때 중국의 자동차도 우리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예. 거의 뭐 수공업 수준이었고, 근데 이제 중국이 자동차 산업에 결정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거는 중일 전쟁.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자동차 부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동차 부대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예요? 타고 진격을 하는 거예요. 말 대신? 그렇죠. 너무 빠른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자동차 부대를 보고 중국도 우리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데 이때는 뭐 주로 트럭, 화물차. 예. 왜냐하면 이제 군수용 중심이었으니까 예. 그쪽으로 이제 뛰어든 거죠. 직접적인 계기는 어떻게 보면 전쟁 때 보고 그렇죠. 우리도 직접 개발을 해야겠구나 했던 게 가장 큰 시초였던 것 같고 그렇다면 그거는 약간 군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맞아요. 상업적인 뭐 승용차라든가 전방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이건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가 군용 만들 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중국에서 승용차를 그렇게 활발히 만들어내지는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고위층을 위한 몇 대 정도 만들어냈던 건데 이거를 이제 이끌어냈던 인물이 있어요. 누군가요? 덩샤오핑. 네. 그러니까 흥묘 백묘 논리잖아요. 네. 그게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경제만 성장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처음으로 찾아간 나라가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 네, 일본하고 이제 수교를 하고 일본의 산업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자동차 엄청 강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갔던 공장이 토요타 공장이에요. 토요타에. 가봤더니 뭐 토요타가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들어내가지고 경제를 막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근데 중국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는 대부분 국영이에요. 네. 국가가 컨트롤 해가지고 너 이 차 만들어 해가지고 동네마다 뭐 베이징에 하나, 상하이에 하나, 광저우에 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냈던 거거든요. 네. 근데 덩샤오핑이 이제 일본 가서 그걸 보고 야 우리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개방하기에 앞서가지고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이 토요타였어요. 토요타가 뭘 제안했을까요? 자 우리가 이거 시장 개방할 테니까 자동차 열 거야. 자 토요타 좀 들어와. 들어오라고. 네. 근데 이제 그때 토요타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야 중국이라면 큰 시장인데 매력적이었을 텐데.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못 믿겠는 거예요. 너네 나라 중국을. 국가의 체제를 못 믿겠다. 체제를. 우리가 괜히 들어가서 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니네 통제받고 그러면 괜히 투자한 것만 날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이게 일환데 그때 덩샤오핑이 토요타의 거절 때문에 자존심이 엄청 상했어요. 그래서 그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도요타 차는 앞으로 30년 동안 일본에서 발 못 붙이게 해라.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암묵적으로 정말 지시가 돼서 중국 내에서는 지금도 공무원들은 도요타 안 타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일본 시장에는 뭐 어떻게 보면 기술 전술이라든가 개혁 개방의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중국이 관심을 보였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명가 그러면 또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중국 시장에서 가장 날개 돋친 듯이 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독일 차인데, 독일이죠. 독일은 언제부터 진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도요타가 머뭇대고 하니까 예. 요때 이제 요 틈새를 뒤집은 곳이 독일이에요. 네. 독일의 이제 폭스바겐. 야. 폭스바겐이 1983년도에 그러니까 외국 자동차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네. 뭐 저도 예전에 가끔 가서 타봤지만 그 산타나라고 하는 네. 이제 상하이 자동차하고 합작해서 만든 차인데 그때 그걸 가지고 택시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상하이 폭스바겐이에요. 예. 그때 중국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는 내연기관으로 절대 한국, 미국, 독일, 일본은 못 이긴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내연기관 기술이 워낙 낙후하니 예. 독자적으로 해외 기업들하고 경쟁이 불가능하다. 해외 기업을 받아들이되 절대 혼자서는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합작사를 무조건 권고를 하죠. 예. 그래서 폭스바겐이 손을 잡은 것이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고 예. 상하이 폭스바겐이 10대 50으로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이 50대 50이 주는 뉘앙스인데 예. 저도 과거에 이제 그 회사의 초청으로 이제 가보면 예. 상하이 자동차가 초청해서 간 공장과 폭스바겐이 인바이팅 해가지고 초청해서 간 공장이 똑같아요. 네. 왜냐하면 서로 자기 공장이라는 거예요. 아. 딱 동등한 위치에서 네네. 생산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합작을 하게 되면은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미 단종하려고 했던 모델을 투입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돈을 좀 벌 수가 있었던 거죠. 네. 독일도 나름대로 큰 시장에서 유럽에서는 이미 다 팔았던 예전 구모델을 한 번 더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그렇죠. 테니까 네. 경영권 절반을 내주고도 들어갈 만한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 사골이죠. 사골 예. 한 번 끝까지 끓여 먹는다. 그렇죠. 이미 그 나라에서는 버려야 될 모델인데 예. 그걸 가지고 생산하니까 그렇네요. 거의 뭐 마진도 좋죠. 네. 자, 그러면 독일은 그런 어떤 이점 때문에 초창기 들어가서 진출을 꽤 한 다음에 지금까지 성과를 꽤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기업들의 입장도 궁금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폭스바겐이 중국에 들어가서 잘 되는 걸 보니까 네. 이제 해외 기업들이 이제 하나둘씩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 도요타도 2002년에 결국은 중국에 들어가요. 그 거부했던 도요타도.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중국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합작 파트너를 하나씩 잡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는 언제쯤이에요? 우리는 2002년에 들어갔을 때 중국의 베이징 자동차하고 손을 네. 잡았죠. 그래서 베이징 현대가 만들어졌고 그때 베이징 시내에 택시를 소나타로 도배를 했죠. 아, 기억납니다. 네. 공항에서 내리면 택시가 네. 전부 다 현대차였잖아요. 그런데 네. 그 택시가 지금은 다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다 바뀌었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은 내연기관 산업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을 해요. 네. 참고로 이제 중국의 대수를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1992년 정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중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는 연간 100만 대밖에 안 됐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1988년도에 이미 100만 대를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는 더 넘었고. 네. 근데 이제 2013년이 되잖아요. 네. 한 10년 정도, 한 조금 15년 정도 지나가지고 보면 우리가 450만 대 만들 때 중국은 2,200만 대를 만들어요. 2,200만 대.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해외 기업들이 들어가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내에서도 자동차 붐이 일어난 거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88 올림픽 때 모토라이제이션 자동차 붐이 일어난 것처럼 네. 중국도 이제 점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14억의 인구 중에 일부가 자동차 살 거야라고 네. 하는데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수출을 안 해도 네. 내수가 워낙 커서 네. 그냥 만들어서 중국 내에 팔게 바빴어요.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 저도 정말 생판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럼 뭐 만드는지 가서 봤어요. 예. 그랬더니 예전에 다마스 기억나죠? 기억나죠. 다마스 같은 차를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몇 대나 만드니? 그래서 1년에 30만 대를 만든답니다. 그래서 어디다 파니? 그랬더니 도시만 자동차 사냐. 시골도 산다. 시골은 시골에다가 바퀴 굴러가만 가면 산다. 근데 그 차가 마지막 생산 라인에서 나와서 시험하는 걸 보면 예. 너무 웃겨요. 왜요? 그냥 조그만 수로 하나 지나가면
합격. 아, 굴러가네. 네, 그리고 공장을 가봤는데 예. 정말 가내수공업이에요. 예. 그 차를 끌고 다닙니다. 끌고 다니면서 조립자들이 와서 막 용접하고 막 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는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셨던 중국 자동차 산업의 발달사를 보면 전부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해외 기업과 발맞춰서 성장을 해온 것 같은데 그렇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중국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을 경쟁력 있게 바라보는 시선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도 없죠. 그러면 결국 내연기관차, 일단 전기차는 네. 2부에 얘기하고요. 내연기관차에서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려도 돼요? 해외에서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수에서는 있는 거죠. 내수에서만. 네, 그 내연기관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웠냐면 합작사 많이 했잖아요. 네. 그 합작사가 예를 들어서 베이징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사람이 많을까요? 베이징 자동차 사람이 많을까요? 베이징 자동차 사람이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 근무하는 중국인이 어느 날 퇴사를 합니다. 네. 그리고 회사를 옮겨요. 네. 그러니까 베이징 현대자동차는 별도 법인이잖아요. 예. 퇴사해서 그냥 베이징 자동차로 옮겨요. 아. 거기 가가지고 자동차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연기관의 기술을 합작을 통해 가지고 흡수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자신들의 브랜드에다가 그 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그때 가격을 저가로 만들어내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소비자들이 볼 때는 내연기관 기술이 상당 부분 괜찮은데 가격은 합작 확산이. 브랜드보다 싸네.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소비가 몰려서 합작 브랜드들이 지금 계속 어려운 게 네. 바로 이 점 때문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중국은 내연차 말고 전기차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결국 내연기관차로는 승부 보기 어렵다. 이 판단이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한 거예요?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친환경 기조가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트렌드 바뀌었네. 이제 전기차 가야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본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배출가스 기준 중에 유로라는 제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유로 1, 유로 2. 그게 이제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인데 네. 그게 매번 강화되거든요. 지금은 유로 6, 이제 유로 7까지 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내연기관 기술로는 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외 시장은 어렵겠구나. 근데 계속 기후변화 얘기 나오면서 이제 탄소 얘기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장에서 글로벌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운송 사업이 뭐냐 봤더니 이제 전기가 눈에 보인 거예요. 그 전기가 눈에 보이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네.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90년대 후반부터. 네. 그때 왜 그랬냐면 중국은 이미 그 당시에 바이크나 예. 그 이륜차는 예. 전기로 많이 쓰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냥 배터리 쪽으로 가자라고 이제 뛰어들었고 그 앞서 말씀하신 그 BYD도 이제 그 줌에 그 창업자가 그 시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럼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인 변화가 친환경 자동차로 흘러가는 것도 확인했고 네. 본인들이 내연기관 자동차 따라잡는 거 이걸로는 승부 보기 어렵겠는데 이 판단도 중첩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많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 시장에 관심 보였던 회사들이 뛰어들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설명 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중국 정부도 가세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봐도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리고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유럽의 랜드위크라는 차도 한번 수출해봤고, 근데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충돌 시험을 했는데 예. 최악, 최악이 나왔어요. 네, 별 하나, 완전 푸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어차피 기술적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중국 정부가 2012년도에 전기 자동차 육성 방안을 내놔요. 네. 본격적으로. 네. 그때 이런 거를 따라서 보고 본격적으로 뛰어든 회사들이 지금의 중국의 신생 전기차 기업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이제 비아디도 그런 케이스고. 예. 그래서 비아디도 원래 처음에는 내연기관 만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시작은 BYD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창업자 왕치안프라는 사람이 원래 그 배터리 개발자입니다. 그렇죠. 휴대폰 배터리 많이 했잖아요. 근데 뭘 봤냐면 일본에서 리튬 전지가 만들어지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젠가는 자동차에도 쓰겠구나라고 해서 자동차 망한 공장 하나 인수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전기차 안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내연기관 만들었어요. 근데 내연기관 만들었는데 시장에 나와가지고 아주 망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 만든 기술이 없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폭망을 하고 그러다가
2010년 조금 넘어가면서부터 2008년, 9년 이때부터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만들어내놓기 시작해요. 네. 요때 이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하나 있죠. 뭔가요? 워런 버핏. 워렌 버핏이요? 오. 네.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이때 홍콩에 자동차도 안 만드는 회사, 공장만 인수하는 회사가 상장이 됐는데 거기 주식을 투자하면서 BYD가 이 회사 뭐지? 라고 하는 주목을 좀 받게 그랬군요. 되죠. 그래서 2008년도에 그때 이제 PHEV를 출시해가지고 이제 유럽 진출까지 도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BYD는 창업 때부터 내연기관을 했지만 내연기관은 미래가 없어라고 판단하고 완전히 전기차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중국 전기 자동차 시장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야, 머리 잘 썼다 싶었던 분야가 저는 승용차 말고 상용차를 먼저 천착한 게 굉장히 중요했다 생각이 들던 맞아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지나다니는 버스 중에 전기 버스는 전부 다 중국차 아니겠습니까? 48%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전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맞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본 거예요. 어차피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전제로 보면 예. 탄소 배출이 많은 수송 분야, 그게 아무래도 대형차 계통이겠죠. 네. 그래서 상용차를 먼저 음. 전동화를 한 거죠. 그리고 상용차 같은 경우는 충전에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출발지와 목적지 가는 경로가 늘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저기 불특정하게 튀어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충전의 이슈도 별로 없어서 일단 그쪽으로 집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BYD도 2009년도 예. 그때에 중국 정부가 전기버스 시범 사업을 하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10년에는 나중에 다임럭하고 합작해가지고 예. 연구 개발도 하고, 그러면서 중국은 버스의 전동화, 그 다음에 이제 일부 트럭의 전동화를 먼저 했던 거고, 거기에서 많이 이제 배터리 기술이 축적이 됐던 거죠. 네. 저는 그건 몰랐네요. 어떻게 보면 코스가 일정하다 보니까 충전 이슈가 덜하다라는 거 생각 못하고 네. 제가 바라봤던 관점은 우리 개인이 자동차를 살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브랜드도 많이 보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중국차 브랜드로 좀 선호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승용차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손이 안 가는데 상용차를 우리가 버스 탈 때 어느 브랜드 버스를 당연하죠. 타지는 않잖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런 접근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것도 맞나요? 맞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중국 내부에서는 네. 그런 이슈가 없죠. 네. 똑같은 중국 차니까. 근데 이제 중국 버스가 해외로 나갈 때 그 해외에서 이용하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게 현대 버스인지 네. 중국 버스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냥 탈 때 띡 교통카드 결제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용차는 브랜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전기차 해외 수출할 때 버스를 먼저 시작을 했던 거죠. 네. 어찌 보면 자동차 산업을 잉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참 주도 면밀하게 뒤에서도 받쳐주고 기업들도 독려하고 기업인들 스스로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일단 온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현재 중국 전기차는 도대체 전 세계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준이라는 게 이제 뭐 점유율도 있을 수 그러니까 있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네. 있잖아요. 일단은 뭐 생산 대수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이고 판매 대수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이고 수출 대수 당연히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수출까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이 연간 만들어내는 자동차가 한 3천만 대 정도 돼요. 예. 우리가 410만 대 정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월등히 많죠. 예. 근데 그 중에서 중국이 수출한 대수가 약 한 500만 대 정도 돼요. 일본을 제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원래 해외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을 넘어섰어요. 근데 그 500만 대 중에서 전기 자동차가 한 10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그 100만 대가 어디로 가겠어요? 기준이 낮은 안전 기준이 낮은 나라로 가요. 그게 대부분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이쪽으로 흡수가 되는데 예. 흥미로운 건 그거예요. 그러면 동남아나 남미는 왜 이런 전기 자동차를 받아들이느냐? 예. 자동차가 좀 재밌는 특성이 있어요. 뭔가요? 어떤 나라든지 예. 자동차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종합 산업이잖아요. 종합산업이고 그 나라의 위정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위정자 관점에서 보면 요거 산업 하나 잘 키우면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도 그렇죠. 좋고. 독자 브랜드를 만들고 네, 싶은 네, 욕망이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어차피 글로벌 탑5 강국에 다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 전기 자동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전기 자동차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키우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자국들이 자국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키우려는 것까지 이해를 했는데 네. 그런데 중국산을 왜 사주는 거예요? 초기에 예.
중국산을 산다기보다 예. 이제 그렇게 진출해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현지에다 투자를 합니다. 현지에다 공장을 짓고 예. 현지에 또 합작 공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태국 같은 경우가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예. 이제 태국은 어떤 케이스냐면 태국은 뭐 가보셨겠지만 동남아는 일본 트럭, 일본 차에 거의 뭐 지배지예요. 그렇죠. 지나가는 차 다 도요타를 비롯해서 다 네. 일본 차잖아요. 이제 태국에 일본 차 현지 공장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태국 입장에서 보면 태국도 자체 브랜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국인들에게 무언가 먹히는 그 먹히는 브랜드를 직접 하자니 당장 뭐 배터리 기술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차를 받아들이면서 중국 기업들이 현지에다 투자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합작 공장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 전기 자동차가 판매가 되는 만큼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지금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내연기관 회사들이 태국에서 공장 축소하거나 빼려고 지금 빼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중이에요. 최근에 도요타를 제외한 일본의 군소 자동차 3사가 그렇죠. 힘을 합친 게 그런 맥락이에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대응할 수 없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 아니 많이 만드는데 싸지는 건 당연하니까. 이게 이제 많이 만드는데 싸지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 가격에서 가장 큰 요소는 워낙 잘 아시잖아요. 보조금. 보조금은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또 뭐 있나요? 인건비. 인건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잘 만드는 선진국의 인건비라는 게 이제 자동차 서플라이 체인으로 보면 네. 저 밑바닥에서 인건비가 축적되고 와서 부품값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다 보니까 그 인건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전기차도 들어가서 열심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기업이 하나잖아요. 하나 두 개. 하나 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는. 네. 근데 거기는 들어오는 중국 기업이 5개, 6개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이 한 대씩을 팔면 예. 중국 기업들의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도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어떻게 중국이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경지까지 왔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까지 쭉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약간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해야 많은 분들이 지금 돈을 집어넣고 계신 분도 많기 그렇군요. 때문에 이쪽에 뭐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쪽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예. 참고로 저는 안 합니다. 주식을. 그렇군요. 주식 자체를 안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객관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데 종목에 돈을 넣어놓으시면 또 마음이 또 가니까. 없어요. 저 그런 거. 다행입니다. 자, 그럼 편하게 여쭤볼게요. 이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중국 또 일본도 절대 포기 안 할 거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한국도 당연히 있고요. 그다음에 신생 국가들 또 이쪽에 뛰어들었고 이런 판도 속에서 오늘은 중국 중심으로 말씀 주셨으니까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과를 낼 수 있다 없다 OX로 먼저 답을 먼저 해주시면 있다. 예. 그렇다면 중국이 중국 내에서 성과 내는 걸 바탕으로 지금 오라고 얘기하셨는지 바깥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둘 다 해서 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전동화는 이제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탄소 배출 감축이라는 큰 이슈 때문에 이제 거스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송 에너지로 쓸 수 있는 건 전기가 사실 유일한 대안이에요. 예. 수소로 가는 것도 수소로 전기 만들어 가는 거지 수소 직접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일부 수소를 직접 태우는 연소 엔진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 만들어서 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건 있잖아요. 우리가 시장 규모 커진다는 건 아무도 부인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인터넷 붐이 일었을 때 그때 예를 들어서 포탈 사이트 많이 생겼을 때 라이코스, 네띠양, 네이트온 뭐 다 생겼을 때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시장 커진다고 다 승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싸움이 뭐냐면 전진 견인력과 후진 견인력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앞서서 전동화 시장으로 갖고 바꾸려고 엄청나게 끌고 갈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에 대응을 하지 못한 기존 회사들은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대응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뒤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렇죠. 다시 과거로의 회귀. 그렇죠. 아주 과거까지는 못 가도 시간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둘 사이의 견인력에서 어떤 것이 이길 것이냐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진 시장은 지금 시장을 막고 있잖아요. 막죠. 막고 있으니까 그쪽으로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막지 않는 시장이 꽤 존재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 주셨던 중진국 이하. 그렇죠.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빨리 전동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쪽으로 갔을 때는 중국이 견인력을 더
당기려고 하겠죠. 네.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예. 이제 그랬을 때 나중에 뭐 10년, 20년 뒤에 뭐 길게 보면 한 25년, 30년 뒤에 보면 누가 시장을 더 선점하기 좋겠느냐. 왜냐하면 그 선진국들도 예. 언젠가는 계속 막아놓고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조금씩 수출할 시장이 줄어드는 거죠. 네. 아무래도 가격이나 여러 가지 경쟁력 면에서 이제 줄어들면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내연기관으로 한때 글로벌을 지배하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는 전기차로 우리가 지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주 확고해요. 근데 우리도 전기차 타본 사람들 다 아시지만 이 전기차는 그걸 탈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인프라가 또 뒷받침되어야 당연하죠. 되잖아요. 근데 선진국들도 이제 충전소들 설치하고 가정집 또는 인근 공동 장소에 이거 배치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맞아요. 중진국 이하에서 이게 빨리 될까요? 예, 그래서 도요타가 생각하는 건 멀티모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여러 가지 에너지가 공존하는 시대가 꽤 오래 갈 것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연기관만 있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 중에서도 하이브리드도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있고 네. 그다음에 배터리 전기도 있고 수소도 있고 수소까지. 심지어 수소 연료전지 이외에 수소를 직접 태우는 수소 내연기관도 있고 수소 내연기관까지. 그렇죠. 이게 다양한 네. 게 존재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연기관에 죄가 있는 거냐 아니면 내연기관 안에 들어오는 화석연료가 죄가 있는 거냐. 화석연료가 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료를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연기관 시대는 연료를 바꿈으로써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유럽의 네, 네. 작전인 거고 네. 대신 이제 반면에 중국은 뭘 그렇게 해 그냥 전동화해 전기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움직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게 공존하면서 꽤 장시간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기가 다 먹지를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측치마다 앞서 다르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예측을 잘 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시장 대응력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중국 기업들은 정말 공장을 세게 크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전기차 대세 올 줄 알고 빠르게 네. 올 것 같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템포가 늦춰지면 그러면 그 공장 가동이 다 뭐 중단되거나 원활하게 안 되면 공장 크게 지어놓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공장을 작게 지어놓으면 야 이번엔 뭐 좀 또 덜 팔리나 보다 잠깐 집어치자 이렇게 해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시설 투자를 한 회사 같은 경우는 이거 굴러가지 않으면 이제 회사 존립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중국은 제가 보기에 너무 과잉 설비 투자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내수의 상당 부분 소화가 되고 나머지도 기후 변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전동화가 속도가 빨라질 줄 알았던 거예요. 예. 사실 우리도 배터리 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해놓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이 재고가 쌓이니까 이제 저가로 밀어내겠죠. 예. 저가로 밀어내면은 또 타격은 한국이 받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이번처럼 뭐 이렇게 화재 이슈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제 품질 가지고 또는 브랜드 가지고 따져보기 시작할 때고 예. 또 그게 또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산은 쓰지 말자. 그렇게 되면 또 한국 배터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예. 전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글로벌에서 양산돼 가지고 보급되기 시작한 건 2013년이에요.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는 160년 된 산업이에요. 예. 근데 내연기관도 초창기에 마차를 대신하고 그 정도 어느 정도 눈덩이 효과가 나오는 때까지 자리 잡았을 때 한 40년 걸렸어요. 그렇겠죠. 네. 그때도 주유소 많이 없었고. 예.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은 이런 문제예요. 얼마나 기후 변화에 대한 이슈가 빨리 올라가느냐. 예. 그러면은 전동화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후 변화 이슈에 대해서 각 나라가 난 기후는 몰라. 그냥 나부터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압박은 줄어들 거고 네. 줄어들면 전동화 속도에 대한 욕망도 떨어질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산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후 변화 이슈와 같이 물려 있어 가지고 예. 아마 이걸 예측하기가 쉽지는 상당히 않군요. 어려워요. 정치적인 문제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당장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만 가지고도 미국 전기차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단순하게 기후 변화 이슈라기보다는 정치, 그 나라의 경제, 그 나라의 또 산업 기반
네. 것이 중심인지 이거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 달라지는 거죠. 네. 저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중국 전기차를 바라보는 관점이 복잡한 이유가 네. 일단 중국 전기차 시장이 뭐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전기 자동차 전반적인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랑 똑같으니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이 활로가 더 모색되니까 이게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을 자꾸 많이 하는 이유가 중국 네. 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요. 앞서 이제 증기기관 얘기 주셨으니까 내연기관 얘기 주셨으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이 처음 잉태됐었을 가장 초창기 때 그때 활동했던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없거든요. 그지 않습니까? 그 뒤에 오히려 대공황 시절 언저리 때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등이 다 M&A 된 거죠. 그렇죠. 네, 네. GM은 대표적으로 M&A에서 네. 여러 브랜드를 가져온 거고 윌리엄 드런트 형님이 그거 잘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포드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 만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창기 플레이어들이 최후의 승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줍줍을 했다고 충분히 봐도 그럴 수 과언이 있죠. 아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러면 지금 중국의 전기차들도 너무 초창기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최후의 승자는 그 뒷단에 누군가가 되지 않겠느냐. 전 그런 생각도 가져봤어요. 제가 지금 몇 개 브랜드를 얘기해 볼 테니까 예.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하이퍼, 모릅니다. 하이칸. 이건 압니다. 아. 하이칸은 그 광저우하고 니오가 합작사죠. 예. 룩시드, 룩시드 이것도 모르겠네요. 스텔라토 스텔라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네. 따이윤, 따이윤도 못 들어봤네요. 맥서스. 뭐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중국 내에 지금 전기차 별도 자체 브랜드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중국이 미국의 초창기 자동차 산업하고 형태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산업을 보면 네네. 우죽순 막 생기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나중에 누군가가 후발주자가 네. 다 흡수 통합하게 되겠죠. 근데 중국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 지금은 우후죽순처럼 해가지고 어느 회사가 망하고 어느 회사가 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 그냥 해봐라. 그렇죠. 아. 그래서 막 남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조금도 주고 했기 때문에 네. 성장을 시켜놓은 거죠. 예. 근데 얼마 전에 그 헝다그룹에서 그 전기차 사업 망했잖아요. 네.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해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중국은 2030년 기준으로 네. 자동차 회사 통폐합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는 회사 중심으로 이제 대형화를 예. 하겠다는 거. 미국의 빅3처럼 네. 대형화해가지고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이제 경쟁력도 갖추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자동차 만들 때 여러 가지 리서치 데이터, 소비자 데이터를 의존하면 예. 대부분 글로벌 컨설팅 회사 거 많이 참고하고 예. 뭐 유럽은 어떻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지,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제품 개발에 활용을 하잖아요. 예. 제가 조금 두려운 건 바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품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많다라는 건 사용자 경험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기온이 몇 도일 때 여기는 연평균 기온이 몇 도이고 충전기가 공급 대수 대비 몇 대인데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네. 그리고 저기 남쪽에 하이난이나 더운 데 가봤더니 여기는 또 어떤 특성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예. 예. 그런 기후별로 이용자별로 특성들을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해를 나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미는 더우니까 네. 더운 나라는 우리가 저기 하이난이나 뭐. 하이난 쪽에 네,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걸 좋아하는구만.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네요. 또. 저는 그게 조금 무서워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역을 떠나서 네. 국가를 떠나서 이용자 패턴은 비슷하거든요. 네, 그렇겠죠. 도로 사정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예. 얼마든지 그런 다양한 케이스를 만들어내서 그 이용자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네. 그게 가장 우려되는 거예요. 이제 저도 교수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국의 전기차 자동차의 특정 회사가 경쟁력을 발휘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이합집산이나 군웅할 것 뒤에 언젠가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 내에 그런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회사 하나가 잉태될 수 있는 좋은 산업적인 또 기후환경적인 여러 요소들이 있는 곳이다. 그렇죠. 그 얘기셨군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산업과의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차, 야 여기까지 온 것들 독일 자동차 회사들, 미국 회사들, 일본 회사들 다 놀라고 있거든요. 네. 세상에 현대차가 여기까지 오다니 놀랍다. 이제는 우리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고 중국과 우리나라 전기 자동차 회사들 경쟁력 어떻습니까? 이제 경쟁력이 또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네. 일단 생산 규모는
경쟁이 안 되는 거고. 그 제품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예. 경쟁력은 충분하죠. 뭐 조금 앞서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만나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오히려 전기차는 우리보다 뒤져 있다라고 중국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 현대차도. 그래서 지난번 4월 달에 베이징 모터쇼가 열렸는데 뭐 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룹 차원에서 연구원 1,500명을 보냈어요. 1,500명이나. 네. 그러니까 가서 뭐 했냐면 제가 그 현장에서 예. 현대차 연구원을 많이 만났거든요. 예. 다 차트 하나씩 들고 음. 다 각자 브랜드 담당해가지고 꼼꼼히 메모하고 네. 벤치마킹하고 뭐지 만져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과거에 중국의 내연기관은 우려할 상황이 아니나 전기 자동차가 해외에 나가는 걸 보면 언젠가는 맞닥뜨리겠구나. 이미 동남아에서 맞닥뜨리고 있고 예, 예. 선진 시장이 아닌 중국이 막혀져 있는 시장 이외에는 예. 이제 경쟁자로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네, 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니까 네, 벌써 하는군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각 나라 글로벌 각 시장에서 최대한 중국의 도전을 좀 막아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뭐 저는 미래에 어떤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벌써 신경 쓰는 수준까지 벌써 와 있었군요. 그럼요. 예. 야,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에 반도 못 물어봤어요. 종종 근데- 나와 주세요. 끝났어요? 벌써 시간 다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고요. 아니 이제 입술이 좀 풀렸는데. 우리는 뭐 산에 어떻게 보면 입사 동기나 다름없는 그러니까 분이니까. 복도에서 자주 봐요. 네, 그러니까 자주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권영주 교수님은 다음에 또 자주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